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렸던 모든 제한을 해제하고 전면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451일 만입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델타 변이로 불리는 인도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전염성이 더 높은 데다가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꽤 솔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하는 데 합의했고 인권 문제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해 전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나 가구, 전자제품과 같은 고가 상품 구매가 줄었고 외출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부문 지출은 늘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가격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304명, 사망자는 389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327명, 사망자는 1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49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39명,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렸던 모든 제한을 해제하고 전면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451일 만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학교, 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일부 제한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3월 22일 모든 비즈니스의 셧다운을 시행한 NY1 파우스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451일 만에 뉴욕주가 제한을 해제하고 전면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뉴욕주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지 472일 만입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전역 18세 이상 성인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다며 즉시 전면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해제되는 규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수용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체온 기록 등 방역 수칙, 진단검사 규정과 감염자 추적 등입니다. 소매점과 식당, 체육관, 엔터테인먼트, 퍼스널 케어 등 전 업종에서 해당됩니다. 다만 이런 제한 해제는 백신 접종자에 한하고 개별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일부 규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학교, 병원과 요양원, 5,000명 이상 대규모 실내 행사장과 교정시설, 노숙자 쉘터에는 여전히 일부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이 권고됩니다. 이날 저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주 저녁 주요 랜드마크는 백신 접종률 달성을 기념해 파란색과 금색의 조명으로 일제히 장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다음 달 4일 백악관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정상 복귀를 축하하는 행사로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는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 백악관에서 코로나로부터의 정상 복귀를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군인 가족을 포함한 1,000명을 초대할 예정이고 각 주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백악관은 각 지역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지난 여름 상황과 극적으로 달라졌다며 자유의 여름, 즐거움의 여름, 재상봉과 축하의 여름을 맞이하자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중심부의 내셔널몰에서도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의 관람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성명에서 도시를 개방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해 다시 축하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백신 접종률 증가가 더딘 남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현재 추세라면 성인의 약 67%가 백신을 접종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접종률 목표에 대해 대담하고 야심에 찬 목표였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 독립기념일에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나오든 상점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립기념일 이후에도 백신을 접종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 변이로 불리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전염성이 더 높은 데다가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델타 변이라고 불리는 인도발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인도발 변이의 전염성이 높고 일부 단일 클론 항체 치료법에 의한 중화, 백신 접종 뒤 혈청으로 인한 중화 효과가 감소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전파력이 더 강하고 더 중증의 질환을 유발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러스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법,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등이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도 지난달 10일 인도발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변이를 추적하는 스크립스 리서치 번역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에릭 토폴 박사에 따르면 13일 기준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의 10.3%가 인도발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토폴 박사는 매 7일에서 10일마다 인도발 변이가 2배로 늘고 있다며 지금으로부터 3주 뒤면 이 변이가 지배적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폴 박사는 특히 인도발 변이가 영국의 알파 변이보다 추가로 60% 전염성이 강한 슈퍼 전파자 종인 셈이라고 강조하고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도발 변이에 충분한 면역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없었던 확진자라도 5명 중 1명은 한 달 후에 관련 질환을 경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경이나 근육과 관련된 염증, 통증이 가장 많았고 피로, 수면 장애나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영리재단의 페어헬스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196만 명의 건강보험 기록을 분석한 결과 23%는 양성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나 그 이후에 코로나19 관련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무증상이었고 40%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 무증상 확진자의 19%가 확진 한 달이나 그 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 코로나19 증상과 일치하는 상태를 겪었습니다. 증상이 있었지만 입원하지 않은 확진자의 27.5%, 입원 환자의 50%는 확진 한 달 이후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신경이나 근육과 관련된 염증이나 통증이었고 호흡곤란이나 피로, 수면장애나 고혈압, 고지혈증, 편두통, 피부 이상, 정신건강 문제 같은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에게선 장질환도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는 불안감이 가장 컸고 우울증과 적응장애, 틱장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코로나19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나타났는데 심장 관련 질환자의 경우는 남성이 5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걸린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이후 나타난 후유증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은지는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이 꽤 솔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하는 데 합의했고 인권 문제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꽤 솔직한 회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두 나라가 무기 통제 관련 밟아야 할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며 양국 외교 관계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만나 소위 전략적 안정을 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언제 열릴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2026년 만료되는 미러 핵통제 조약 뉴스타트 협정을 계승하기 위한 협상 물꼬를 트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사이버 공격 관련 추가 논의를 하는데 합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수도를 포함한 중요 기반시설 16개는 사이버 공격 금지 구역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랜섬웨어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방안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강조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수감 중인 미국인 2명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반푸틴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를 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구도가 흑인과 여성 후보들의 3파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뉴욕시장이 될까 기대를 모았던 앤드류 양의 지지율은 4위로 밀려났습니다.
WNBC 방송과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는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24%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는 17%의 지지율을 얻은 뉴욕시 보건 책임자였던 캐서린 가르시아, 3위는 15%의 인권 변호사 마야 와일리가 차지했습니다. 흑인 후보 애덤스가 굳건히 지킨 선두 자리를 여성 후보인 가르시아와 와일리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원 87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만계 이민자 이세인 양 후보는 13%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양 후보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바탕으로 뉴욕시장 선거 전 초반에는 선두 자리를 지켰지만 최근 애덤스 구청장에게 역전당한 뒤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애덤스 구청장의 부상은 뉴욕시에서 영향력이 큰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 덕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들의 43%가 애덤스 구청장을 지지했습니다. 흑인 여성인 와일리 후보는 1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1월에 열리는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는 22일 각각 당내 경선을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가 사실상 차기 시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인 투자자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투자 이민 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투자금을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기한이 이번 달에 만료될 예정인데요. 연장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번 달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미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기한이 6월 말로 끝납니다.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커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통상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법에 포함돼 매년 별 문제 없이 갱신됐지만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습니다. 레이히 그레슬리 의원은 EB5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차라리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EB5 제도가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 쉽고 투자금이 주로 도시지역 개발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을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레이히 의원과 함께 업계 대표들을 만나 합의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해 전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나 가구, 전자제품과 같은 고가 상품 구매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외출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부문 지출은 늘었습니다. 어제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3%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와 가구, 전자제품 등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면서 공급망 악화와 제품 가격 상승도 상품 판매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신 미국인들은 외부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부문 지출을 늘렸습니다. 지난달 식당과 술집 판매는 1.8%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선 매출이 70.6% 증가했습니다. 다이앤스 웡크 그랜트 손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의 중심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업체 어니스트 리서치에 따르면 5월 레저 및 서비스 부문의 신용 체크카드 지출은 전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의류와 건강, 미용 제품의 지출도 늘었습니다. 주로 외출 재개와 관련된 상품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소매 판매가 0.8% 감소한 것도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6%를 웃돌았고 전년보다 6.6%나 올라 2010년 11월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의 절반 이상에서 유독성 화학 공업물질의 성분이 넘쳐난다는 새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과 방수성 마스카라, 립스틱 종류의 절반에서 PFAS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인디애나주 사립명문대 노터데임 대학교 연구진은 어제 출간된 학술 전문지 환경과학과 기술통신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절반 이상에서 유독성 화학공업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장품 230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파운데이션과 눈 화장 제품의 56%, 립스틱 종류의 48%, 마스카라의 47%에서 불소, 특히 PFAS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은 이른바 영속적 화학물질로 음식이 달라붙지 않은 프라이팬, 양탄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비자 물품에 포함돼 널리 쓰이는 성분입니다. 이 PFAS 수치가 가장 높은 메이크업 제품은 방수성 마스카라로 82%에서 검출됐고 오래 지속되는 립스틱 62%에서 검출됐습니다. 불소 집중 농도가 가장 높은 29개 제품을 더 검사한 결과 대개 4종에서 13종에 이르는 제품에서 특수 PFAS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PFAS나 유사 성분의 물질이 들어있다고 함량 성분 레이블에 표기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FDA의 화장품 담당 여성 대변인은 특정 연구 발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홈페이지에 그동안 화장품에서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힌 논문들은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대개는 함량이 낮은 수준이어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가격도 대폭 올랐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우버 요금이 국내선 비행기표 수준에 육박한다는 경험담도 올라왔습니다. 최근 뉴욕의 거리에서는 택시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버와 같은 호출 서비스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라쿠텐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호출 서비스 이용 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40%까지 인상됐습니다. 지난달 뉴욕을 방문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맨하튼에서 공항까지 우버 요금으로 $248를 지불했다는 경험담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버 요금이 웬만한 국내선 편도 비행기 요금 수준으로 급등한 것은 택시 부족 사태가 원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해 2월 뉴욕의 택시 수는 2만 대에 달했지만 올해 4월에는 6천 대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는 정상화되고 있지만 택시 회사나 개인 운전사 입장에선 영업 재개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버 등 호출 서비스 업체와의 경쟁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뛰어오른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 운전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택시업계와 경쟁하는 호출 서비스 업체들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우버는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로 한국계 미국인인 줄리정 차관보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정 대행은 한국 서울 태생으로 국무부에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서반구 부문을 담당해왔습니다. 이전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부문 일본 국장을 역임했고 중국과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보고타 등에서도 경력을 쌓은 직업 외교관입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일본 측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AP통신과 콜로라도 타임스 등은 오로라 시청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이 지난 7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로라도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6월 초부터 오로라 시정부와 의원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행사해왔다면서 일본이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니 소녀상 관련 안건을 삭제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 6월 19일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텍사스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인 6월 19일을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6월과 19일을 합쳐 흔히 준틴스라고 불리는 이날은 156년 전 미국 땅에 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입니다. 준틴스는 텍사스주가 1980년 처음으로 유급 휴일로 지정했고
현재는 대부분의 주들이 공휴일이나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4일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공립학교에 재학생을 둔 가정에 2020에서 2021학년도 기간 급식비로 학생 1인당 최대 1,32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비는 원격 수업을 받은 날과 대면 수업을 받은 날을 계산해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가 1일부터 12일까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대면 수업을 병행한 학생의 가정에는 월 82달러가 지급되고 10일 이상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은 학생의 가정에는 월 132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식비는 두 차례로 나누어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 기간의 급식비는 오는 7월 말까지 지급되고 2021년 4월부터 6월 기간의 급식비는 8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늦은 밤부터는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도 구름이 지나겠고 오후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